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1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시험인데요.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건데 1번,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에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은 수수료로 처리한다. 바로 정답이 나왔죠. 이거 틀렸습니다. 취득 시점에 매입 수수료나 이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서 평가이익, 평가손익 나오면 그것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이죠. 자본 항목에. 4번, 만기 보유 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회계팀 직원의 급여, 판관비 항목 맞죠? 2번, 영업팀 직원의 출장비 맞고요. 3번, 총무팀 사무용품 구입비용, 판관비 맞습니다. 4번, 은행 대출의 이자 비용, 이게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 항목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위탁자는 내 제품, 상품을 팔아달라고 수탁자에게 부탁을 하면 수탁자, 흔히들 대리점이 제3자에게 판매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죠. 2번,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3번, 공연 입장료의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 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거 아니죠? 인도일에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된다. 너무 도덕책 같은 얘기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4번,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기간별 비교 가능성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 매기 동일해야 된다는 맞는데 이렇게 영업의 내용이나 사업 결합, 사업 중단 등에 대해서 유의적으로 기업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뀌어야죠. 이 정책 같은 경우에 회계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일반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산업재산권, 개발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맞죠? 2번, 상각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10%로 한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업회계기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틀린 거예요. 3번이고요. 그렇지만 이 특수한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잔존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취득가액의 10%를 한다. 이게 원칙이 아니니까 틀린 거고요. 3번이. 4번. 삼각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6번. 다음 중 제조원가 항목이 아닌 것은? 아까는 판관비 항목이 아닌 것은인데 이번에 6번에 제조원가 항목이 아닌 것이 나왔네요. 1번. 생산시설 전기요금 맞죠? 제조원가. 공장 건물, 공장이니까 제조하는 거니까 맞죠? 감가상각비라도 제조원가 항목이고요. 이 판매직 사원의 특별상여금, 판매직 사원이니까 이게 제조원가가 아니라 판관비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생산직 근로자의 상여금, 이거는 제조원가가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7번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 총액은 증가한다. 주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가가 증가하는 게 변동원가의 정의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주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고정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업도, 여기가 주업도고 이게 원가라고 봤을 때 고정원가, 주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감소를 하거든요. 이게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고요. 주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주업도가 감소하나 증가하나 상관없이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합니다. 증가가 아니라 일정.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주업도와 관계없이 고정비 총액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고정비의 정의예요. 주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게 고정비니까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잘 보시면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변동원가의 왼쪽 거는 이게 가로축이 주업도, 위에는 총원가예요. 세로축이. 이 오른쪽 거는 주업도는 똑같은데 위에가 단위원가입니다. 그 변동원가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주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원가도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형태가 나오는 거고, 단위원가는 주업도가 증가를 해도 단위원가 일정하죠. 일정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일정한 것이고, 고정원가는 반대입니다. 그 주업도, 총원가, 여기도 주업도, 여기는 단위원가인데요. 아까 그 단위원가 제가 그래프 그려드렸죠. 단위원가는 이렇게 줄어든다고, 주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근데 주업도가 증가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총원가냐 단위원가냐에 따라서 이게 고정원가냐 변동원가냐 달라지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8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문제고요. 1번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 중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다. 맞는 내용이죠.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 세 가지 있죠.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건 상호 배분법이 맞습니다. 2번 단계 배분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 부문에 먼저 배부하고, 배부를 끝낸 보조 부문에는 다른 보조 부문 원가를 재배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일정한 배분 순서를 결정한 다음 그 배분 순서에 따라서 보조 부문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직접 배분법이 아니라 단계 배분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4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일부만 반영을 합니다. 제일 완벽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 상호 배분법, 그 다음에 중간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단계 배분법, 그 다음에 거의 관계를 제대로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직접 배분법이죠. 9번 동양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일단 가공원가가 뭔지 아셔야겠죠? 가공원가, 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계입니다. 저는 직접 노무비를 DL, 다이렉트 레이버 약자고, 제조 간접비는 OH, 오버헤드 코스트의 약자인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쓰고 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면 DL, 직접 재료 원가는 일단 아니고 직접 노무비죠. 직접 재료 원가는 다 무시하면 되고요.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
3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 변동 제조원가 발생액. 원래 변동 제조원가랑 고정 제조원가를 합쳐야 고정 제조원가 OH 합계액이 총액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변동 제조원가만 80만 원이고 고정 제조원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변동 제조원가는 총 제조 간접 원가의 50%다. 총 제조 간접 원가가 OH죠. 여기 얘기하는 OH. 근데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총 제조 간접 원가의 50%라는 거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50%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의 2배를 하면은 총 제조 간접 원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0만 원 곱하기 2 하면은 이게 정답이 190만 원이 나오거든요. 가공원가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이 가공원가의 정의를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0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며 작업 원가표에 집계한다. 맞습니다. 2번. 개별 원가 계산 중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 구분은 제조 간접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맞죠? 이 배부율 같은 거는 제조 간접비 관련된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단기 중에 생산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종합원가 계산은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고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일단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한 거는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라 이게 개별이고요. 개별 원가 계산이고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정확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개별 원가 계산이 종합원가 계산보다 더 정확합니다. 제품별로. 그러니까 이걸로 보나 둘 다 틀렸으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제어의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례이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1번. 조경공사 업체가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이건 과세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수목을 공급하는 것은 면세인데 조경공사에 포함해가지고 조경공사 용역은 과세거든요. 여기에 포함해서 주된 용역에 포함해서 공급했으면 이거는 과세입니다. TV를 판매하는 업체가 AS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TV 판매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과세죠. 은행에서 업무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은행업은 금융보험업이니까 면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시적 부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제 매각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 차량 매각한 게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세. 이거 5라고 한 거는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과세.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다음 악기 도매업자가 피아노와 함께 피아노 의자를 공급한 경우 이것도 과세예요. 과세. 그러니까 이 은행에 사용하던 이건데 은행업이 면세라는 것을 아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정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환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되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 조기환급의 매출은 제외하고 매입만 신고할 수 있다. 틀렸죠? 매출하고 매입하고 둘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외하고가 틀린 겁니다.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취득하였으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제가 조기환급 가능한 경우 3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이때 조기환급이 되고 사업설비의 신설 취득 확장 증축 아까 전에 문제에서 사업설비 같은 경우에 조기환급 된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 3가지 경우에만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딱 3가지밖에 안 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작성일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기입한다. 이게 틀렸어요. 바로 정답이 나왔죠. 1번.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니라 계약 해제일. 그 계약이 만약에 해제됐잖아요. 계약의 해제. 그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씁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할 때. 그리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비고란으로 덧붙이면 됩니다. 2번.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두 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맞죠? 4번.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증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 세금계산서의 정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가 사망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를 제외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맞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아니라요.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입니다. 사망한 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그 거주자의 그 과세기간인 것이죠. 3번. 그래서 이거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면은 여기 위에 1번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고 사망한 경우에 과세기간도 정해졌고 국외 이주한 경우에도 정해졌고 하니까 말이죠. 4번.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0년간 이월을 공제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인데요. 15년입니다. 15년.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2020년 이후분은 15년이고요. 2020년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죠. 19년도 이전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10년이었다가 2020년 이후에는 15년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15년이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할 때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그 장부가 없어져가지고 멸실된 경우에는 그때는 이월결손금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3번.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맞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관련 이월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그 차감이 가능합니다. 4번.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기본 원칙이 맞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